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차시 고등부 한국사 수업을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우리 테스트를 봤죠? 제 시험을 봐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제 시험을 보게 되었을까? 이 암담한 현실을 왜 마주하게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건 첫 번째 파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학습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외세의 침입.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했었던 것은 서구 열강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조선의 개항.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요거 세 개만 이제 개념적인 것만 잡고, 이제 오늘 본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흥선대원군 이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바로 세도 정치기였다. 그치? 세도 정치기였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세도 정치를 척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변사를 협파하고 서원을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협파를 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원 협파. 서원 폐지, 전국에 47개만을 남겨놓고 다 이제 없애버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하면 우리가 빠짐없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수치제도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도정치 때 세금을 걷는 세 개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란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첫 번째는 전정, 두 번째는 군정, 세 번째는 한정. 원래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었던 제도가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했었던 수치 제도로 조금 변하게 되면서 한정이라는 이름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정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개편을 했냐? 바로 토지 조사 사업. 우리가 이거를 양전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양전사업. 누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해보는 거야. 그치?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 토지를 가지고 있구나.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었죠. 전정의 문란, 어떻게 전정이 문란해졌다 그랬어? 내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아닌 이만큼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군정은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무조건 양인 이상의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었죠. 그쵸? 원래 조선 전기에는 그냥 강제로 군대를 가야 돼.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들은요, 다 군대를 가야만 했어요. 이걸 우리가 징병제라고 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오군형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 체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그에 맞는, 걸맞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잖아. 세금을 내라. 라고 해가지고 군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군정이 어떻게 문란해지냐면,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물리게 하거나, 혹은 또 어떻게 군포를 물린다 그랬었지?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군포를 물린다던가, 아니면 옆집이 이사를 갔어. 옆집이 없어. 근데 옆집이 내야 되는 군포까지 이웃집인 내가 군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양상으로 이제 군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군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자, 군정은 또 어떻게 했냐? 호포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제는 양인이면, 그러니까 즉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흥선대원군의 군정이 되겠다. 자, 그럼 환정은 어떻게 했냐? 사창제,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마을 관하에서만 있는 하나의 이 창고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곡식을 빌려줬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개인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에 걸맞는 이자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뭐 했어요? 맞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었던 조선의 궁궐이 뭐였었죠? 맞아요.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합니다. 자,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백정을 발행하거나, 원래 원하면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원납전이라는 게 있었다. 말 그대로 원하면 납부하세요. 이게 원하면 납부하세요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기부잖아. 그치, 기부. 근데 기부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 되어버렸어. 이 외에도 이제 평민들의 노동력 증발이라든지, 아니면 양반의 묘지린 벌목으로 사람들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사람들한테 결국 좀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 흥선대원군 시기 외세 침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어린 임금이었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고종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 정치를 했었는데, 외세 침입, 이 사이에 있었던 침입을 한번 볼게요. 시기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머. 자, 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은 병인, 박해, 말 그대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러시아를 조금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좀 견제해달라,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죠. 아,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정치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병인 박해야. 그래서 우리 조선의 요생들과 흥선대원군도 화가 이만큼 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프랑스 선교사들도 죽이고, 처형을 하고, 그리고 조선 안에서 이 서학을 믿는,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도 신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8천여 명을 다 결국에는 처형시켜버렸었던 대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1866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었었고요. 자,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이제 소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이었었고요.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었죠? 평안도로 들어왔어요. 강화도를 이제 지나서 평안도로 들어왔었다. 그래서 이 평안도의 주민들과 당시 평안도 관찰사 출신이었었던 박 교수가 이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었던 제너럴 샤머너를 불태우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1개월, 약 2개월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일어났었던 게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어디로 들어왔어? 강화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의궤를 약탈했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맞서가지고 싸워주었었던 대표적인 장군들 누가 있어요? 양원수 장군과 그리고 한성근 장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한성근은 문수상성에서,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병인양요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오페르트는 누구였어? 독일의 상인 출신이었어. 독일의 상인이었었던 오페르트가 우리 조선한테 이제 상호 수교를 요구를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봐봐. 내가 흥선대원군이어도 싫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페르트가 어떻게 한 거야? 앙심을 품고 그래 너희가 우리랑 수교를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었다? 맞아. 남영군의 묘,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까지 화르륵. 자, 거기까지 밤에 불 켜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요. 근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결국엔 도굴에 실패하고 말았었던 게 요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이었었고요. 결국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충남에서 이제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몇 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어났었던 건 신미양요. 자, 병인 박해를 계기로 구실로 들어왔었던 게 병인 양요라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들어왔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신미 양요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어디로 들어와요? 강화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맞서서 싸웠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전투로는 자, 어제현 장군의 무슨 전투가 있다 그랬어요? 광성보, 그렇지. 자, 광성보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진진과 덕진진까지 다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파죽지세로 침입을 해가지고 광성보까지 들어왔었는데 광성보에서 목숨을 걸고 어제현 장군이 싸울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있었던 많은 이 남성과 부녀자들도 아이를 이제 앞으로 이제 메고 돌팔매질을까지 하면서까지 싸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엔 너무 참담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결국에 이제 이 사망자가 2명, 그것도 실족사. 미국은 결국에 이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챙겨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였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 신미양요까지 경험을 하니까 야, 참 인생이 무상한 거야. 이 외세랑 더 이상 우리가 수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나 같아도 없다고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871년도에 어떻게 하게 된다?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척화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자, 병인작 신밀이 병인년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신미년에 결국에는 척화비를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외세랑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세랑 더 이상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쇄국 정치가 시작된다. 나라의 문호를 닫고 다른 나라랑 수교한다, 수교하지 않는다, 수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873년도에는
약 10년이 지났잖아. 그치?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종께서도 성인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할 것입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최익현의 상소로 결국 흥선대원군은 하야한다.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말았다. 자, 이제 고종, 이제 누군가 섭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종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고종 때 이제 실권을 장악했었던 게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씨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7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운요호 사건이야. 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규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그쵸? 자, 조일 수호 조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영사재판권, 네 글자로 하면 뭐야? 치외법권이죠. 그죠? 치외법권.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해양 측량권. 이건 우리나라 해양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하고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기지들, 이제 군사 요충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세 번째, 조선은 어떤 나라?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 무슨 뜻이야?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야욕이 느껴졌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침입에 대한 본격화를 여기에서 나타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추가 개항해라. 추가적으로 더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원산과 인천의 항구를 더 열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모습들까지 보여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양국의 관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15개월 내에 양국의 사절단 파견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파견했다? 수신사. 그렇지? 수신사를 파견했다. 1차는 김기수. 자, 2차는 김홍지. 이렇게 파견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부속 조약들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조일 수호 조약 조규 이제 부록 부속 조약이니까 부록이 더 먼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행이정을 정해요. 그쵸? 간행이정을 심리로 정합니다. 자, 간행이정을 심리로 정했었고, 자, 그리고 조일 무역 조약, 조일 무역 장정을 또 체결을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가 없다라고 그래서 산무조약. 첫 번째,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무제한, 한국 유출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조약들을 체결했다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여기에서 2차 수신사였었던 김홍집이 일본으로 파견을 갔었다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는데 중국 사람이 쓴 거였거든요. 바로 조선책략.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죠. 그쵸? 이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에선 조선아, 너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랑 손을 잡고 러시아가 따뜻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사람이 황준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의 중재 하에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무엇이었다? 조미 수 통상조약이었었다. 당연히 조미수 통상조약도 다른 게 없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일수 조교, 그 흔히 이야기하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었는데 일단은 치외법권과 근데 미국은 대놓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게 라고 이야기해. 마치 일본의 이 무역 장정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중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랑 다른 나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애국 대우. 우리나라 최초의 최애국 대우 조약이었었는데 이게 나라를 말아먹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었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힘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게 되게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1882년 이모군란이었었다. 그치?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달라고 도움을 우리가 요청했어. 어느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아우, 졸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더라? 자, 일본, 중국, 둘 중에 하나. 일본, 중국. 중국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자,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 청나라한테. 자, 그래서 청나라가, 조일수 조규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즉, 청의 종주권도 부인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이 조선 책략을 토대로 조미수 통상조약 맺었을 때 미국이랑 조약 맺을 때 우리 국기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청나라에서는 이러고 있는 용기가 있다 그랬어. 그거를 색깔만 바꿔서 조선아 너네들도 써라.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싫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청나라는 두 번이나 차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너무 해피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도와줄게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을 했었어. 자, 그래서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해주고 체결했었던 조약이 무엇이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된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조약은 딱 하나야. 뭐야? 내지통상권. 내지통상권. 자, 그리고 우리 일본이랑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 일본과 맺은 조약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 구식 군대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신식 군대였었던 별기군의 교관 호리모도 레이조를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호리모도 레이조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일본한테 막대한 배상금에 더불어 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거 조일수호조규 부록이 아닌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게 돼요. 자, 속약의 내용에 따라서 간행이정을 50리에서 2년 뒤에는 100리로 확대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는요, 다시 개정 조일수호조규 장정을 또 맺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 조청상민수 무역 장정에서 내지통상권을 체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화가 난 거야. 아, 우리가 조선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청나라가 이걸 다시 들고 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 최애국 조약을 내걸어서 다시 조약을 체결했었다. 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너무 졸려요. 어떻게 어쩐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진도 한번 나가 볼 테니까 일단 5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쉬는 시간을 다 잘 보내고 5분 동안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임진왜란 왜 나와? 이모곤란으로부터 2년 후에 벌어지게 되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시기는 이모곤란이 1882년, 갑신정변이 1884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워야 돼요. 자, 이모곤란은요. 자,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일단은 이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1880년대에 들어서 개화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개화기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었어.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 이제 조선도 뭘 해야 된다? 개항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막 이제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이름도 모르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대표적으로는 1860년 무슨 반대를 했었다? 서로 통상을 반대하는 통상수교 반대. 대표적으로는 3살 때 천자문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항로 선생님과 기정진,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1870년대에 들어서는요, 조선은 더 이상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70년대 때 뭐 있었어요? 운요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1870년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바로 개항 반대. 개항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개항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바로 상소를 올렸었던 최익현. 자, 그리고 1880년에는 개화반대. 개화반대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책략으로 비롯해가지고 미국과의 조약을 맺는 것을 반대했었던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이항로. 영남학파에 뭐가 있었었다? 우리
뭐 하면 안 돼요? 미국, 우리 러시아랑은 솔직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러시아 하나 척지겠다고 미국, 일본 다 손 잡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영남 만인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항로 기전진 60년대, 최익현 70년대, 이항로 80년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이항로가 왜 두 명이지? 이만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항로가 아니라 이만손이에요. 하하. 이만손 해가지고 이렇게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영남만인수의 이만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모곤란 때 90군데가 신식 군대와의 차별로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가 누구였었냐면은 결기군 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있었고, 어떤 차별이 있었냐? 90군대는요 13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곳이 있었어. 바로 어디야? 선해청. 선해청에서 도봉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90군데가 그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 일했었던 돈들을 다 통합쳐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받게 되냐면요, 쌀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쌀에 누가 장난질을 한 거야. 두두두두. 자, 그 겨랑 모래를 잔뜩 섞어가지고 이러면 돌밥 씻게 되거든요. 치아다 나가버려요. 우리 밥 먹다가 돌 한 번만 씹혀도 기분 안 좋잖아. 그런데 이 모래를 잔뜩 섞어버린단 말이야. 모래 반, 벼 반. 아, 싸움 나는 거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90군데들이 13개월 동안이나 월급 체불됐는데 이걸로까지 장난을 치는 거야? 너네 안 되겠다. 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군데와 농민이 들고 일어나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식 군대까지 침입을 하게 되는 거야. 신식 군대 교관, 즉 결기군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살해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대원군 나와 보십시오. 흥선대원군께서 물러나고 나서 세상이 세상 같지 않아요. 흥선대원군 물러가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나랍니까? 흥선대원군 아들 이명복 세상 정말 개판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럴 바에는 흥선대원군께서 다시 집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재집권. 그러면서 80년대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나서 개화기구로 설립되었었던 통리기무화문이 어떻게 된다고? 폐지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통리기무화문 폐지되고요. 자, 그리고 신식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조선이, 봐봐, 잘 기억해야 돼. 조선 전기에는 군대가 5위 체제였었어. 그치? 중앙군 5위 체제. 무조건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임진왜란 일어나게 되면서 임진왜란 휴전 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군대가 5군형 체제, 훈련도감, 어영청, 총령청, 수어청, 금이형이라고 하는 5개의 이제 강력한 군대로 바뀌게 되는데, 고종 때
이제 흥선대원군 하야 하고 개화해야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부터는요, 고종 때 들어서는 이 오군영 체제가 이위 체제로 바뀌게 된다. 무의영과 장어영. 장원영이 아니라 장어영. 장어. 하하.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 2위로 개편되어 있는 군사 제도까지도 다시 오군영 체제를 부활시킨다. 오군영 체제 부활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때 이제 고종의 세력들 민비가 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 군대가 이 군란을 진압. 그러면서 히히 우리가 군란 진압해줬으니까 고맙지? 하면서 이 청나라가 무슨 조약을 체결하자 그런가? 조청, 상민, 소륙, 무역, 장정 하면서 내지통상권까지 쏙샥 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알아둬야 돼. 자, 이 이후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이 조선 사회에서 이 신하들의 파가 두 파로 갈린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가 좀 오랜 역사 동안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었어. 자, 이 갑신정변 때는 조선의 신하가 어떤 파로 갈리냐면, 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요렇게 갈린다는 거야.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는 급진개화파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처럼 개화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로 일본. 우리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